코스피가 4,000대였던 작년 초 1년 만에 7,000을 넘기며 다들 반도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채 조용히 오르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은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넣은 지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지금처럼 오를 때는 누구나 자신 있지만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기준이라는 게 참 빠르게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다들 비정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만 해도 코스피가 5,000을 넘는다고 하면 비웃음을 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코스피가 5,000이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한국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환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원리가 지금은 잘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더 큰 흐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의 경제 패턴이 지금은 잘 맞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알던 정보를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신호가 나와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 국채의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신호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이 현상이 7번 있었는데 매번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다들 미리 알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늘리며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겁니다. 그 결과 예상됐던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호의 결과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채권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채권 금리는 꾸준히 오르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2.5%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4.2%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알아야 이 흐름이 얼마나 오래 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두 가지 경로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집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채권 금리도 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재정 지출입니다.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 정부는 그만큼 돈을 조달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 자금이 정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돈의 가격, 즉 금리가 오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중앙은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장이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되면서 물가가 올라도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 역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채권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은 이제 매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마다 신임 의장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는 또 다른 흐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에만 의존하던 에너지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것이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일본과 대만, 독일처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에너지 수요는 한층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위상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투자의 중심은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에너지 관련 자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 투자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력만 보던 시대에서 기술과 에너지를 함께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라들을 나눠보면 4가지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둘 다 갖춘 나라, 기술만 갖춘 나라, 에너지만 갖춘 나라, 둘 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술은 강하지만 에너지 자원은 부족한 그룹에 속합니다. 일본과 대만, 독일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최근 이들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는 1년 전 한 시점 870원 수준이었던 환율이 최근 1,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헤알화도 원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에너지라는 기준이 다시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난 10년이 기술 중심의 투자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와 같은 실물 자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나눠서 담아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산을 나눠 담는 전략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핵심 투자와 위성 투자입니다. 핵심 투자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에 큰 비중을 두는 방식입니다. 위성 투자는 변동성은 있지만 다른 흐름을 보이는 자산에 적은 비중을 담아두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하면 안정적인 자산에 전부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위성 자산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핵심 자산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국 대형주 지수는 꾸준히 오르지만 코스피처럼 특정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산을 전혀 담아두지 않았다면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뒤늦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일부라도 담아두고 있었다면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비중을 조절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성 자산은 적은 비중으로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자산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른 자산은 그만큼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한때 6,300선까지 올랐다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주일 만에 5,000선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약 20%가 빠진 셈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손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금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정작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대로 시장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유천만 원에서 20%가 빠졌을 때 느껴지는 충격과 1억 원에서 같은 비율로 빠졌을 때 느껴지는 충격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과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큰 줄기가 보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고 이를 풀어낼 해법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생산성 향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이 강해지면 물가와 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뤄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설비 투자 비용이 먼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